평화롭고 아름다운 무릉도원을 그린 환상적인 풍경화가 사실은 끔찍한 피바람을 예견한 일종의 데스노트였다면 어떨까요? 아, 진짜 섬뜩하네요.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 속에서 가장 서늘한 현실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보통 우리가 유토피아를 그린 예술 작품을 본다고 하면 당연히 마음의 위안을 얻기 마련인데 그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불현듯 이것이 내 파멸을 경고하는 메시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그 소름 돋는 순간 말입니다. 예술과 역사가 교차하는 아주 기막힌 아이러니죠.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칠 자료들이 바로 이 아이러니를 완벽하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조선시대의 방대한 공식 기록인 세종실록, 그리고 한 천재적인 인물의 궤적을 돋친 인물사전, 또 예술작품을 둘러싸고 당대 최고 엘리트들이 나눈 내밀한 대화록이 놓여 있거든요.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그렇죠. 오늘 이 문헌들을 통해 우리가 탐험할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과연 한 폭의 환상적인 그림이 어떻게 한 천재학자의 잔혹한 운명과 조선시대 최악의 정치적 비극을 예견했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기록의 이면으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 거대한 비극의 서막은 1447년 한 왕자의 기이한 꿈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조선 최고의 예술적 안목을 가졌던 안평대군이 어느 날 밤에 복숭아꽃이 막 흐드러지게 핀 무릉도원을 거니는 꿈을 꿔요. 아, 그 유명한 몽유도원도의 시작이군요. 맞습니다. 잠에서 깬 안평대군이 그 황홀한 잔상을 붙잡으려고 당대 최고의 화가인 안견을 부르죠. 안견은 안평대군의 묘사를 듣고 불과 3일 만에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미술사의 영원한 걸작으로 남은 몽유도원도입니다. 3일 만에요? 와, 천재는 다르네요. 그런데 그림이 완성된 후에 안평대군 주변에 모여들던 당대 최고의 문인들이 이 그림을 돌려보면서 감상문, 그러니까 찬문을 남기게 되잖아요? 네, 당대 최고 엘리트들이 다 모였죠. 근데 그 화려한 이름들 사이에서 유독 시선을 끄는 29살의 젊은 학자가 한 명 등장하더라고요. 바로 성삼문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분 스펙을 확인했는데 진짜 경이로운 수준이더라고요. 스펙이 엄청나죠. 그림이 그려진 1447년, 바로 그해 8월에 문과중시에서 당당히 장원급제를 차지한 그야말로 엘리트 중 엘리트잖아요. 네, 게다가 성삼문은 단순히 시험만 잘 보는 모범생이 아니었어요. 세종대왕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훈맨정음 창제라는国가적 거대 프로젝트의 핵심 엔진 역할을 했거든요. 아, 맞아요. 한글 창제. 특히 걔의 학문적 집념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 완벽하고 정확한 의문 연구를 위해서 요동에 유배되어 있던 명나라 학자 횡찬을 무려 13번이나 직접 찾아갑니다. 와, 잠깐만요. 요동을 13번이요? 이걸 지금 시대 감각으로 비유하자면 약간 국가 AI 인프라의 핵심 알고리즘을 짜는 천재 수석 개발자가 퇴근 후에는 퓰리처상을 받는 문학평론가로 활동하는 셈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이성과 감성, 그리고 논리와 직관을 다 마스터한 천재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고 전도유망한 엘리트가 왜 그저 아름다운 복숭아꽃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불길한 기운을 느꼈던 걸까요? 여기서 성삼문이라는 인물이 가진 진정한 힘, 그게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텍스트나 사물의 표면적인 아름다움만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이면에 숨겨진 뼈대를 보는 눈을 가졌죠. 이면을 보는 눈이요? 네, 안평대군의 서재에서 몽유도원도를 마주했을 때 성삼문과 안평대군, 그리고 절친인 박팽년이 나눈 대화를 보면 그 서늘한 통찰력이 진짜 소름 돋게 펼쳐집니다.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그림 구조를 다시 찾아봤거든요. 근데 몽유도원도도 우리가 흔히 아는 평범한 풍경화가 아니더라고요. 오른쪽은 안개 속으로 쫙 펼쳐지는 아름다운 이상향인데 시선을 왼쪽으로 돌리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깎아지른 듯한 거칠고 날카로운 시커먼 바위산들이 그림 절반을 짓누르고 있죠. 맞아요. 시각적 충돌이 엄청나더라고요. 성삼문은 안평대군의 글을 읽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글이 아니라 길이다. 그러면서 도원에 이르는 길이 마음속에서 이미 끊어져 있다.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하죠. 성삼문은 안평대군의 그 화려한 문장 속에서 치명적인 균열을 읽어낸 겁니다. 안평대군 글에 도원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돌아보면 길이 사라질까 두렵다거나 길은 구름 속에 묻혔다 같은 짙은 단절감이 배어 있었거든요. 아, 스스로도 불안했던 거군요. 그렇죠. 성삼문은 이 꿈이 결국 현실에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환상이고 권력의 어둠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직관적으로 짚어낸 겁니다.
게다가 박백년의 반응도 심상치가 않아요. 다들 와 꿀이 예쁘다 이러고 있을 때 박백년은 그림 왼편에 그 시커먼 바위산에서 시선을 못 떼잖아요. 나는 오히려 그림 왼편 산이 자꾸 눈에 걸린다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성산문한테 의미심장한 경고를 던지죠. 현실을 먼저 보는 사람은 되게 오래 편하지 못하다. 근데 잠깐만요. 다들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감상하는데 이 두 사람은 왜 굳이 구속의 시커먼 바위나 막다른 길에 집착하는 거죠? 너무 예술을 과대 해석하거나 좀 시니컬하게 보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단순한 감상평이 아닙니다. 당시 조선의 정치적 공기를 생각해보면 이 대화가 얼마나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아, 당시 시대적 배경이요? 네, 세종대왕의 말년, 그리고 병약한 문종의 뒤를 이을 어린 단종, 그 반대편에는 호시탐탐 권력을 노리는 야심가 수양대군이 버티고 있었잖아요. 아하, 폭풍 전야였네요. 그렇죠.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이 최고위 엘리트들은 거대한 정치적 폭풍이 온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시커먼 바위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던 참혹한 현실, 그 자체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상향이라는 환상에 취하는 대신에 그 환상을 찍고 들어올 무자비한 현실의 무게를 이미 예감했던 거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글이 그토록 단단하고 결기가 넘쳤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직관은 그림이 그려진 지 불과 6년 뒤인 1453년 계유정난이라는 핏바람을 타고 현실을 덮쳐버립니다.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네, 정적들을 무참히 숙청하고 권력을 장악하죠. 무릉도원의 꿈을 꿨던 안평대군 역시 강화도로 유배돼서 사약을 받고 철저히 몰락합니다. 결국 현실의 검은 산이 도원을 완전히 산산조각낸 거네요. 1455년에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를 밀어내고 왕위에 오르는데 기록을 보면 성산문이 이때 예방승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직책이었는데 국세를 끌어안고 엉엉 통곡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참담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보통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 굽히고 들어가거나 아예 사표 내고 낙향하잖아요. 근데 성산문은 녹봉, 즉 월급을 받는데 손가락 하나 안 대고 자기 집 창고에 그대로 쌓아둡니다. 월별로 표시까지 해가면서 쌓아뒀죠. 이거는 마치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사가 주는 월급을 은행에 안 넣고 내 책상 위에 딱 전시해두면서 난 너를 내 보스로 인정 안 해. 이렇게 무언의 시위를 하는 거잖아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행동을 한 걸까요? 그 지점이 바로 성산문이라는 학자의 직면목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흔히 어린 왕에 대한 개인적인 의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훨씬 거대하고 구조적인 철학의 충돌이 있었어요. 철학의 충돌이요? 성산문은 집현전 학사로서 국가의 시스템을 설계한 인물이잖아요. 그가 꿈꾼 국가는 왕 한 명이 독재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과 왕이 서로 견제하고 합리적으로 이끌어가는 관료 지배 체제였습니다. 시스템에 의한 통치를 원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이 시스템을 철저히 부숴버리죠. 대표적인 게 바로 육조 직계제의 부활입니다. 아, 육조 직계제요. 그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길래 성산문이 분노할 정도로 치명적이었던 건가요? 아주 치명적이죠. 이전에는 의정부 서사제라고 해서 실무부서인 육조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영의정 같은 재상들이 모인 의정부에서 먼저 심의하고 왕에게 올렸어요. 합리적인 견제 장치가 있었던 거죠. 아, 신하들의 권한이 강했군요. 네, 근데 육조직계제는 의정부를 패스하고 실무부서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시스템이에요. 재상들의 견제권을 박탈하고 왕이 모든 디테일을 통제하는 절대 권력을 구축한 겁니다. 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성산문 입장에서 세조는 조카의 왕위를 뺏은 도덕적 패륜화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평생 바쳐 만든 헌정 질서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파괴자였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도망치는 대신에 호랑이 굴에 남아서 자기가 사랑했던 시스템을 되돌리려고 목숨 건 내부 투쟁을 준비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체제 안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1456년에 마침내 거사를 계획하죠. 명나라 사신 송별연에 세조와 세자가 참석한다는 걸 알고 왕을 근접 호위하는 운검 자리에 자기 아버지 성승을 배치해서 세조 부자를 처단하려고 한 겁니다. 계획만 들으면 성공 확률이 꽤 높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역사는 참 사소한 우연으로 뒤틀리잖아요. 그날따라 세조가 연회장이 좁다면서 갑자기 운검 배치를 취소해버립니다. 아, 호위 무사들이 못 들어가게 된 거군요. 네, 거사가 연계되니까 긴장감을 못 견딘 동지 김질이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밀고를 해버리죠. 아휴,
도원으로 가는 길이 벼랑 끝에서 완전히 끊어졌네요. 체포된 성산문과 동재들은 상상도 못할 끔찍한 고문을 받잖아요. 저는 기록 보면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세조가 직접 단상에 앉아서 국문하면서 항복을 요구했죠. 불에 달군 쇠로 다리를 뚫고 팔이 잘려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성산문은 단 한 번도 뜻을 안 굽혔습니다. 진짜 독하네요. 이건 단순한 고문실이 아니라 두 세계관이 정면 충돌하는 심리전이었어요. 세조는 나를 왕으로 인정하면 살려주겠다며 명분을 원했지만 성산문은 절대 전하라고 안 불렀어요. 끝까지 날이라고 불렀죠. 나리요. 완전 무시한 거잖아요. 세조를 합법적 군주가 아니라 권력을 탐한 반역자 신하로 격화시킨 겁니다. 게다가 한때 동고동락했던 신숙주를 향해서는 배신자라며 면전에서 매섭게 꾸짖었고요. 솔직히 이 대목에서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주 현실적이고 좀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1456년에 성산문은 거열령으로 사지가 찢겨 죽잖아요. 다리 한쪽은 논산에 묻히고. 근데 이게 본인 혼자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멸문지화를 당했죠. 맞아요. 아버지, 동생, 아들, 심지어 갓난아기까지 남자는 다 살해당하고 여자들은 노비로 끌려갔어요. 현실적으로 수백 년 뒤에 충신으로 남으면 뭐합니까? 당장 내 아기까지 찢겨 죽었는데. 그 알량한 시스템이나 명분이 내 가문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만큼 가치가 있었을까요? 좀 너무 잔인하고 이기적인 고집 아니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고 뼈아픈 지점입니다. 바로 거기가 성산문이 우리 역사에 던지는 가장 무거운 화두거든요. 인간은 무엇을 위해 모든 걸 걸 수 있는가? 성산문은 환상적인 도원으로 비겁하게 도망가거나 현실과 타협하는 걸 거부했어요. 타협을 안 한 거죠. 대신 스스로 현실의 가장 날카롭고 검은 산, 피를 흘리는 바위가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당장 눈앞의 결과는 철저한 파멸이고 지옥이었지만 역사는 당대의 시간표로만 측정할 수 없거든요. 아, 그 참혹한 피해 대가가 훗날 역사를 바꿨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한 인간에 타협하지 않는 신념이 어떻게 국가의 도덕적 나침반이 되는지 보여준 거죠. 수백 년 뒤 숙종과 영조시대에 이르면 성산문은 완전한 복권을 이룹니다. 오히려 조선 500년을 지탱하는 가장 위대한 충신의 롤모델로 추앙받게 되죠. 아, 명분과 도덕으로 통치해야 한다는 기둥을 세운 거군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며 남겼다는 마지막 시가 떠오릅니다. 복례산 제1봉에 낙락장송되어 있어 백설이 만권곤할 때 독야 청청하리라. 온 세상이 세조의 포갑으로 하얗게 덮여도 굽히지 않는 푸른 소나무가 되겠다는 외침이잖아요. 금방 져버리는 복숭아꽃 대신 칼바람을 견디는 소나무를 택한 거죠. 처음 몽유도원도를 볼 때 박팽년이 경고했던 서늘한 통찰이 결국 자기 운명에 대한 예언이었던 겁니다. 온몸으로 부딪혀 깨지는 질을 뚜벅뚜벅 걸어간 거네요. 오늘 우리는 한 폭의 몽유도원도에서 시작해 그 환상이 어떻게 피비린내 나는 현실로 이어졌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타협하고 싶은 환상과 팍팍한 검은 산 같은 현실이 충돌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적당히 순응할지, 고통 속에서도 소나무로 남을지 이 묵직한 질문을 품어보게 되네요.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이죠. 안평대군의 꿈도 성산문의 육신도 권력 아래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도원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탐구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절대 권력을 쥐었던 세조도, 목숨 잃은 단종도, 멸문지화를 당한 성산문도 결국 시간 앞에서는 다 흙으로 돌아갔거든요. 네, 영원한 건 없었죠.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안견이 그린 그 그림, 그리고 성산문이 벼랑 끝에서 남긴 글과 시들은 수백 년을 뚫고 살아남아서 지금 우리를 압도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인간의 잔혹한 역사를 견뎌내고 끝까지 살아남는 진짜 유토피아는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예술과 문장 그 자체 아닐까요? 아, 예술과 문장만이 살아남은 거네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그 아름다운 그림이 단순한 데스노트가 아니라 현실을 이겨낸 인간 정신의 증거라는 것. 오늘 이 진실을 곰곰이 씹어보시길 바라며 이번 시간 마칩니다.